파타고니아의 창업자 이본 슈나드. 사실 이 사람은 미국의 초기 등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중요한 등반가예요. 이분이 젊었을 때 한국의 주한미군으로도 오는데요. 왔다가 북한산 인수봉에 루트를 내죠. 한국에서는 영문으로 읽다 보니까 슈나드길 이렇게 불러요. 지금도 이 길이 인기 코스고 암벽 등반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선망의 대상인 거죠. 또 어페럴 업계에서도 전설이죠. 우리 옷을 사지 마세요라고 광고하는데 더 팔리고, 게다가 환경을 너무 사랑해서 결국 회사를 지구의 통째로 기부했어. 얼마나 멋져요? 사실 근데 저는 그동안 이분이 인터뷰한 걸 보면 좋게 보면 시크하고, 아무리 기자가 좋게 써주려고 해도 그걸 뚫고 느껴지는 좀 까칠함이 있었어요. 한국의 길낸 거 물어보면 그냥 시큰둥하고, 기본적으로 산동네 사람의 허세 같은 게 느껴진달까요? 그래서 저는 87세 할아버지의 실제 인성이 너무 궁금했는데요. 근데 제가 올해 1월에 파타고니아 관련된 자료를 찾다가 작년 9월에 출간된 너트백 빌리오네어라는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도 뉴욕타임즈 기자가 밀착 취재를 해서 착한 기업으로만 여겨지던 파타고니아의 민낯을 과감하게 파헤쳤대. 이걸 어떻게 참아요? 그래서 막 떨리는 손으로 에이전시 판권을 물어봤어요. 근데 이미 나갔다고 한 거죠. 역시 이 출판계의 소상공인은 출판 대기업의 정보력을 잃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흐름 출판에서 더트백 억만장자라는 원서 제목 그대로 나왔어요. 내가 냈으면 이렇게 빨리 정확하게 내지 못했겠죠. 근데 읽어보니까 내 느낌이 좀 맞네. 이 할아버지의 꼬장꼬장함에 지구에서 가장 역설적인 회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찌라입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저의 최애 기업 파타고니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낯을 곁들인 파타고니아 읽어드립니다. 제가 올해 요세미티를 다녀왔거든요. 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화강암 등반 지역이자 국립공원인데 5, 60년대가 요세미티의 황금기라고 정말 난다긴다 하던 등반가들이 와서 개척도 하고 등반을 해요. 숲속에서 텐트도 없이 그냥 침낭에서 자고요. 심지어 먹을 게 없으니까 고양이 사료에 막 오트밀을 말아서 끼니를 때우고 쥐도 잡아먹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더트백이라고 부릅니다. 더트백은요, 쓰레기 같은 녀석 정도의 비속어입니다. 그런데 등반가들이 자기들을 더트백이라고 부르면서 물질 문명을 거부하고 자연에서 살면서 도전하는 삶을 사는 아생마 이런 느낌인 거죠. 밖에서 보면 그냥 산에서 사는 백수들인데, 어쨌든 슈나드도 스스로를 더트백이라고 여겼는데요. 등반을 너무 잘해서요, 전 세계 유명 등반지에 초등 기록도 많이 남기고, 무엇보다 등반 역사를 바꿉니다. 그 전까지의 등반은 이 해머를 들고 다니면서 자연 바위에 피톤이라고 하는 일종의 못을 박고 거기에 네 줄을 걸으면서 올라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슈나드는 이 방식이 자연이 훼손된다면서 그냥 돌틈에 끼우는 초크 방식으로 장비를 바꿉니다. 여기에 클레인 클라이밍이라는 멋진 이름을 붙이는데, 이게 캠페인이 돼서요, 인공 등반에서 자유 등반으로 락 클라이밍의 메커니즘을 바꿔버립니다. 근데 슈나드는 등반 초기부터 돈을 벌면서 하기 위해서 집 뒷마당에 대장간을 차리고, 처음에는 피톤부터 나중에는 자기가 선보인 초크까지 다양한 등반 장비를 만들어 팝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등반하러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한테 팔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는 한국에서 만난 한국인들, 또 멕시칸 노동자들 데려다가 만들고, 자기는 또 1년에 몇 개월씩 등반 다니고, 그래서 카다로그로 판매를 하는데, 카다로그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5에서 9월에는 빠른 배송을 기대하지 마시오. 오랫동안 자기 등반하려고 만든 주먹구구식 회사였고, 큰 돈을 벌려고 했던 건 아니었죠. 이때만 해도 미국의 등반 시장은 막 열리고 있었거든요. 지금보다도 훨씬 시장이 작은 데다가 등반 장비가 워낙 빨리 발전을 하니까 주현 같은 틀을 만들어서는 이걸 얼마 못 쓴 거예요. 충분한 마진을 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바람에 오히려 경쟁자가 들어올 수 없어서 등반 장비 시장을 거의 독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5년 시작한 슈나드 이퀴먼트는 캘리포니아의 벤투라에 자리 잡은 작지만 핵심적인 등반 장비 회사가 됩니다. 근데 장비는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마진율도 작은데 80년대가 되면 각종 소송에 휘말리기 시작합니다. 암벽에서 막 사고가 나기도 하고, 꼭 장비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해도 미국은 제품 책임 소송을 많이 하죠. 그 결과 회사의 보험료와 법률 비용이 급등합니다. 결국 슈나드는 슈나드 이퀴먼트를 파산보호 신청하게 되는데요. 새 주인을 찾는 과정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때 64명의 직원들이 우리가 사겠다고 나섭니다. 사실 직원들은 초창기부터 같이 고생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버림받았다는 느낌도 받았다고 해요. 이분들이 은행에서 고리로 이자를 끌어다가 사업을 인수하고 솔트레이크 시티로 회사를 이전하고,
이름도 바꿉니다. 바로 블랙 다이아몬드죠. 아마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클라이밍, 스키 장비 분야의 최상급 브랜드예요. 참고로 당시 회사를 지고 나간 CEO 피터 맥칼프는 이런 소송 문제를 처음부터 정면 돌파했다고 합니다. 클라이밍 장비 표준 수립에 직접 참여해서 업계 기준을 만들고 또 뭐 리콜 적극적으로 해주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본 시나드가 돈을 벌고 나서 블랙 다이아몬드를 다시 사오려고 했대요. 근데 맥칼프가 단칼에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10년 다른 투자 그룹에 인수되는데요. 그레고리 마운틴 같은 아웃도어 브랜드들과 함께 인수돼서 클라루스 코퍼레이션으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한편 시나드는 시나드 이퀴먼트를 매각하는 시점에 이미 의류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따 뒤에 얘기할 노스페이스 창업자 더글라스 톰킨스가 이렇게 마이너한 장비 영역에서는 돈을 못 번다. 의류를 해야 한다. 이런 조언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 등반을 잘하는 사람이 입은 옷은요. 입고 싶어진다. 이 손흥민이 뭐 입고 축구 해봐요. 우리 입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본 시나드가 처음에는 막 럭비 셔츠 같이 튼튼한 거 구해서 입고 등반했어요. 다들 따라 입고 싶어 하니까 그런 물건들을 떼와서 소매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제조로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973년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되죠. 근데 등반쟁이가 만든 거다 보니 옷이 뭐 완전 기어인 거예요. 생존템인 거죠. 그래서 파타고니아가 이 등반계에 레이어링이라는 개념도 처음 도입합니다. 이 레이어링은 쉽게 말해서 뭐 베이스 레이어, 소프트 쉘, 하드 쉘을 껴입고 등산하면서 입고 벗고 하면서 체온을 유지하라는 거죠. 또 소재 개발도 엄청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산에 갈 때 겨울에 패딩을 입었어요. 근데 이게 땀이 안 빠지고 또 젖으면 춥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소재를 엄청 찾았다 보니까 욕실 바닥 매트, 변기 커버에 쓰이는 소재까지 갖다가 옷을 만들어 봅니다. 이게 그래서 양털처럼 생긴 파일 재킷도 나오고요. 이게 나중에 신칠라라는 소재로 디벨롭되죠. 개인적으로 하드쉘은 파타고니아의 토렌쉘, 이거는 산티아고 순례길 가면 거의 교복입니다. 비싼 아크테릭스보다는 가성비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땀 배출이 잘 되는 파타고니아 캐필린, 이런 의류들을 한번 만들면 계속해서 팔리게 되죠. 이렇게 소재에 대한 끊임없는 집착과 연구로 터지는 베스트셀러 제품들이 나왔고 어페럴 사업이 점점 궤도에 올라갑니다. 사실 이 책의 초반부는 이본 시나드가 쓴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 책이랑 되게 비슷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회사가 없죠. 좋은 파도가 올 때는 이리고 뭐고 달려가서 파도를 타라. 와, 이렇게 워라벨 좋은 회사가 따로 없죠. 근데 그건 이본 시나드 말이고 이 책에서는 좀 더 시나드의 괴팍한 면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일단 시나드는 너무 이상적인 인물이에요. 나는 더트백이야. 나는 미니멀리스트고 물질을 거부해. 근데 사업이라는 게 잘 될수록 지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또 자기가 주로 쓰는 합성 섬유, 이게 다 석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만들수록 탄소가 배출되고 또 어페럴 사업이 지구에 끼치는 해악은 말할 것도 없죠. 아니야 사지 마. 아니야 이런 갈등이 계속됩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정말 많은 시행착오와 프로세스에 대한 집착을 통해서 계속 개선이 돼 갑니다. 심지어 아까 그 합성섬유, 신칠라 이런 거는 개발한 지 10년 만에 페트병 뚜껑을 재활용하기 시작하고요. 그렇다고 합성섬유가 아닌 천연섬유는 괜찮냐? 사실 면화를 재배하는 게 토양을 정말 많이 오염시키거든요. 면화는 벌레가 너무 많이 생겨서 제초제, 살충제, 합성 비료, 심지어 고역제까지 씁니다. 또 염색 가공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 화학 물질을 많이 써요. 그래서 파타고니아는 면 제품에 유기농 면을 쓰려고 매우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 100% 쓰고 있고요. 자기들뿐만 아니라 납품해주는 농가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까지 밸류체인 전반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죠. 그런데도요, 2025년에 파타고니아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해요. 거기에 워크 인 프로그레스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아직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넷제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작년에는 연간 탄소 배출량이 1% 증가했다. 가방이나 더플백 같은 신제품이 탄소 집약 제품이더라. 여전히 우리는 멀었다라고 불편한 진실을 공개했어요. 그래도 파타고니아는 이 넷제로라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쪼개서 개선하려고 하죠. 또 이본 시나드는 초창기부터 많은 환경활동가들에게 감화돼서 후원을 계속 해왔습니다. 사실 환경활동가들이 때로는 과격하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자연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내고 환경을 지켜내는 모습을 옆에서 여러 번 보게 된 거죠. 그래서 1985년부터는 파타고니아의 매출의 1%를 무조건 기부한다, 지구세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고요. 2002년에는 아예 One for the Planet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 기업들을 동참시킵니다. 창립 이후 파타고니아가 기부한 누적 기부액만 3,200억 원에 달하죠. 그런데 지구는 이렇게 사랑하는 슈나드가 자기 입으로도 이렇게 말해요. 지구는 사랑하지만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사실 자기 직원들도 별로 안 사랑하거든요. 수많은 CEO들이 거쳐갔는데 어떤 CEO는 인터뷰에서 슈나드가 사실 자기 직원들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열심히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지분을 나눠주는데도 반대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맨날 밖으로 떠돌면서 등반하고 낚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갖고 와서 이거 만들어달라고 닥달하고. 그래도 그나마 슈나드를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알바로 들어와서 CEO까지 20년 동안 회사에 있었던 크리스틴 맥디빗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이분이 파타고니아에서 20년을 일하면서 변덕스러운 슈나드의 언어를 번역하는 걸 잘했는데, 한 번 일본으로 출장을 다녀온 슈나드가 친환경 낚시화 2만 켤레를 수입하자, 이거 팔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맥디비트가 CEO였거든요. 이거 안 팔린다, 절대 안 된다. 근데 어차피 싸워도 안 돼. 영감쟁이가 또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매직을 꺼내서 석가래에다 쓴 거예요. 내 상사가 낚시화를 2만 켤레 사라고 시켰다, 여기에 사인하세요. 그래서 사인하고 2만 켤레 주문하고 안 팔리고 낙서가 아직도 남아있대요. 이런 대표 너무나도 뭔지 알겠죠. 그래서 CEO가 정말 많이 교체됩니다. 특히 친환경 운동을 했던 분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확신임에서 데려왔다가 못 믿어지면 내보내고, 이런 게 어느 회사나 있긴 있죠. 근데 파타고니아의 어려운 점은 기업이니까 돈도 벌어야 해. 돈을 버는 건 우리의 사명이야. 그런데 지구도 보호는 해야 돼. 활동가 정신이 있어야 돼. 이 두 가지를 같이 영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선을 잘 타기 위해서 많은 직원들이 괴롭거나 희생해야 됐죠. 이런 면이 그의 꼬장꼬장한 면인데요. 하지만 반면에 이 슈나드의 고집 덕분에 투자자도 없이 회사는 자기만의 철학을 계속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본 슈나드에게는 절친이 있었어요. 바로 노스페이스의 창립자 더그 톰킨스. 근데 더그 톰킨스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 인생의 목표가 이 회사를 성공시키고 매각해서 큰 부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맥시멀리스트였죠. 반면 이본 슈나드는 부유한 거 딱 질색이야. 평생을 사회적인 성공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추구미가 달랐는데요. 그래도 20대 더트백 시절에 만나서 같이 등반을 다니면서 평생 영혼의 단짝이 됩니다. 참고로 슈나드가 5살 형이에요. 톰킨스는 1966년 노스페이스를 창립합니다. 로고가 이 요세미티의 하프돔에서 따왔죠. 처음에는 등반가들을 위한 그냥 소매점이었어요. 제품 띄어다 팔고. 근데 이 사업은 내 야망을 담기엔 너무 작다. 그래서 1년 만에 5만 달러의 회사를 매각합니다. 창립을 하긴 했지만 자기 손은 일찍 떠난 거죠. 그리고 이듬해에 슈나드를 꼬셔서 총 5명이 남미의 칠레와 아르헨티나에 걸쳐져 있는 파타고니아 지역으로 등반을 떠난 겁니다. 샌프란시스코부터 남미까지 밴을 몰고 여행을 떠나요. 가면서 파도가 좋으면 서핑을 하고, 또 중간에 좋은 데 만나면 등반도 좀 하고, 마지막에는 파타고니아의 피츠로이 산을 오르면서 죽을 뻔하고, 이거를 그냥 현장에서 다큐멘터리로 찍은 영화가 마운틴 오브 스톰즈라고 파타고니아가 유튜브에 공개해놔서 보실 수 있어요. 지금처럼 배 나오지 않고 슬림한 슈나드의 젊었을 때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이게 라이프스타일 다큐멘터리의 원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톰킨스는 빨리 회사를 팔았는데 뭘로 돈을 벌었냐? 아내 수지와 공동 창업한 이스프리로 대박이 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90년대에 유행했던 브랜드 중 하나예요. 컬러풀한 로고와 디자인이 파격적이었고, 이미 톰킨스는 이때 환경에 파괴하는 패션 업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냅니다. 이런 게 또 다시 사업 잘 되게 하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사업으로 번 돈으로 요트, 전용기, 고급 스포츠카 타면서 화려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 40대 후반에 현타가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든 산업이 지구를 망치고 있다. 이때가 에스프리가 글로벌로 막 확장을 하던 시기였는데 아내와는 생각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하고요. 아내에게 지분을 다 매각하고 파타고니아의 오지로 들어가서 전기도 수도도 없는 오두막에서 생활합니다. 자연인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매각한 돈으로 파타고니아의 토지를 대규모로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임장의 스케일도 달라서요. 경비행기 몰고 다니면서 토지를 싹 봐가지고 막 다 사고, 그리고 이거를 다 국립공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까 그 파타고니아의 최장 CEO였던 크리스 맥디비트, 그녀한테 사랑에 빠져서요. 결혼을 하고 이 일을 평생 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서울의 8배 이상의 땅을 기증해서 숲을 보호했고요. 칠레에 5개의 국립공원이 신규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2015년 더그 톰킨스는 친구들과 이본 슈나드와 함께 카약을 타러 놀러 갑니다. 근데 이때 톰킨스가 탄 카약이 뒤집어지면서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아내 맥디비트 톰킨스가 그 일을 잊고 있죠. 사실 생전에 톰킨스가 이본 슈나드에게 너도 빨리 회사 팔고 나랑 같은 일 하자, 우리 국립공원 착 만들자 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본 슈나드도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한간에는 워렌 버핏이 슈나드에게 회사를 사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슈나드는 회사를 통해서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주의에 대항하고 싶은, 또 사업의 영향력으로 지구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다른 방식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본 슈나드가 잘 되기 시작하니까요, 억만장자라는 별명이 따라다닙니다. 슈나드는 이 별명이 너무 싫은 거죠. 아니, 자기는 여전히 통나무 집에 살면서 핸드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50년 된 무쇠 프라이팬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를 억만장자라고 해? 자기한테는 모욕적인 거예요. 죽을 때 눈을 편히 감을 수가 없겠는 거죠. 그렇다고 뭐 회사를 큰데 팔아버리고 그 돈을 톰킨스처럼 자연을 위해 쓴다? 이거는 또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죽으면 끝나니까.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파타고니아의 지분 98%를 홀드페스트 콜렉티브라는 단체에 기부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주식을 절대 매각하지 않고 파타고니아의 모든 수익을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단체에다가 기부하는 조직이에요. 근데 또 회사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을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법률 조항 중에 퍼포스 트러스트, 목적 신탁이라는 법조항을 활용하기로 합니다. 이 원래는 반려동물이나 특정 부동산 같은 작은 목적에 쓰이는 것이었는데 슈나드는 이 신탁을 만들고 의결권이 있는 지분 2%를 양도합니다. 이 신탁은요, 가족 구성원들과 채측근이 파타고니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윤을 전부 사회에 기부하도록 의사결정합니다. 슈나드는 세금까지 다 내고 나서야 진짜 원하는 빈털터리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파타고니아의 가피가 바뀝니다. 이제 우리의 유일한 주주는 지구입니다. 사실 더트백 빌리어네어, 제목부터가 역설적인 두 단어죠. 저는 이런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대표적인 전기 작가 윌터 아이작슨, 이 사람이 일론 머스크를 3년간 따라다니면서 그의 변덕스럽고 찌질한 인간상을 다 기록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출간되기 전까지 한 번도 원고를 보겠다고 얘기를 안 했대요.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다 보여주고도 더 대단한 업적과 대비되죠. 제가 얼마 전에 LG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너무 평평하고 단순화시켰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이게 기업 얘기를 하는 게 한계는 있어요. 재무 분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기업의 흥망성쇠 스토리에 주목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쓸 순 없어. 한 명의 인간도 얼마나 복잡한데 사업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이 복잡기를 유튜브에서 다 펼칠 순 없잖아요. 우리가 보고 싶은 장면만 보는 거죠. 결정적으로 성공을 하게 된 모먼트라든지 위기에서 탈출하게 되는 모먼트라든지 이런 걸 들려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저는 모든 사업가는 어느 정도 공명심에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꿀 거야. 난 사실 그만큼 잘났으니까. 이런 마음이 무의식에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좋은 곳으로 바꾸려면요, 괴짜갑고 고집불통인 부분을 수반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기업과 기업가를 읽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저도 언젠가는 이렇게 한 기업에 관해서 깊이 취재를 해서 이런 책으로 써보고 싶기도 해요. 관심 있는 기업들 연락 주시고요. 파타고니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트백 빌리어네어 읽어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진짜 재밌습니다. 파타고니아 읽어드렸습니다. Not a lot of people understand how serious we are about saving this planet. I'm dead serious.